차가운 빗줄기가 거실 창문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다. 마치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한 칠흑 같은 밤, 최 씨 일가의 호화로운 거실안은 바깥의 폭풍우보다 더 혹독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값비싼 대리석 바닥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무색하게 그곳에 선 사람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강서연은 그 냉기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에 그녀는 가늘게 몸을 떨었다. 시어머니 박혜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연의 뺨을 스치듯 파고들었다. 네가 감히 이 집안 물건에 손을 대 내가 너 같은 근본도 없는 것을 며느리로 들일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넌 처음부터 우리 집안에 재앙을 몰고 올 불행의 씨앗이었어. 박혜숙은 손에 쥔 작은 보석함을 흔들며 소리쳤다. 그 안에는 시어머니가 아끼던 다이아몬드 반지가 사라지고 없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맹세할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지만 이미 확신에 찬 시어머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차 서연을 쏘아보고 있었다.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한 그 눈빛에 서연의 심장이 조각나는 듯했다. 그녀는 도움을 구하듯 남편 최민준을 바라보았다. 3년간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 나섰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옆에 선 채 서연과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무기력한 침묵은 박혜숙의 날 선 비난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였고 아내를 향한 완전한 배신이었다. 박혜숙은 서연의 애처로운 표정을 비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맹세 너 같은 것이 하는 맹세를 누가 믿는단 말이냐. 태화건설이 요즘 얼마나 힘든 줄 알면서 넌 집안의 돈이 될 만한 것부터 훔쳐나갈 궁리를 했던 게지. 내년에 그 천박한 뿌리는 속일 수가 없어.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서연은 결혼 후 지난 3년간의 세월을 떠올렸다. 세계적인 투자그룹 아우라에 숨겨진 회장이라는 거대한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여자 강서연으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오직 최민준이라는 남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을 꿈꿨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지옥과도 같았다.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무시와 구박 남편의 방관 속에서 그녀의 자존감은 하루하루 닳아 없어졌다. 어머님,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민준 씨와 이 가정을 위해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나왔다. 그녀는 남편의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남몰래 자신의 개인 자금을 이용해 위기를 막아주려 했던 일들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다. 그녀의 선의는 언제나 오해받고 무시당했으며 이제는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있었다. 최민준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가 내뱉은 말은 서연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엄마, 그만하세요. 그냥 조용히 내보내면 되잖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내를 향한 일말의 믿음이나 연민도 없었다. 오직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귀찮음만이 묻어 있었다. 그는 서연을 내보내야 할 짐짝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사랑, 믿음, 희생. 그녀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가치들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없었다. 텅 빈 눈으로 자신을 둘러싼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경멸에 찬 시어머니 비겁한 남편, 그리고 모든 것을 방관하며 소파에 앉아 신문만 뒤적이던 시아버지 최동건 회장까지. 이들에게 강서연은 그저 이용 가치가 사라진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박혜숙은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와 빗줄기가 거실 안으로 들이쳤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물건은 이미 다 싸놨으니 그거 들고 다시는 우리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하녀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여행 가방을
서연의 발치에 던졌다.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서연의 심장을 때렸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다. 더 이상 매달리고 싶지 않았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이 집에 시집 올 때 가져왔던 단출한 옷가지 몇 개가 전부였다. 그녀의 3년이라는 시간이 고작 이 작은 가방 하나에 담겨 있었다. 그녀가 현관문을 나서려 할 때 박혜숙이 등 뒤에서 저주를 퍼부었다. 너 같은 불행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니 이제야 우리 집안에 해가 뜨겠구나. 어디 가서 굶어 죽든 얼어 죽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쾅 육중한 현관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무정하게 닫혔다. 서연은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저택 앞마당에 우두커니 섰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던 거실 창문은 이내 하나둘씩 꺼져갔다. 마치 그녀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는 듯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저택의 철문을 빠져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거대한 슬픔과 배신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그저 걷고 또 걸었다. 화려한 부촌의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부서지며 흩어졌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한참을 걷던 그녀는 어느 어두운 골목길에 이르러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스르르 주저앉았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서연은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죽여 울기 시작했다. 강인했던 아우라의 회장 강서연은 없었다. 오직 쓰레기처럼 버려진 초라한 한 여자만이 빗속에서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최민준을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그의 소박한 미소에 반해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심했던 순간,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겪어야 했던 수많은 멸시와 서름.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대가는 결국 비참한 축출이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거센 빗소리에 묻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도시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완벽하게 지워진 듯 했다. 서연은 생각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걸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걸까? 아니,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너머로 무언가 보였다. 어두운 골목길 저편에서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 여러 개가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지나가는 차라고 생각했지만 차들은 속도를 줄이며 정확히 그녀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빗줄기를 가르며 질서정연하게 골목길에 멈춰섰다. 마치 훈련받은 경호대처럼. 선두에선 롤스로이스 팬텀의 문이 스르륵 열렸다. 칠흑 같은 어둠과 대조되는 눈부신 실내등 불빛 속에서 한 남자가 우산을 들고 내렸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다. 남자는 서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서연은 낯선 남자의 등장에 놀라 경계심을 늦추지 못했다. 남자는 그런 그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깊이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서연의 귓가에 명확하게 들려왔다. 서연의 가장 충성스러운 비서실장 김 실장이었다. 회장님, 너무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비에 젖어 떨고 있는 자신의 주인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지난 3년간 그는 회장님의 명령에 따라 그녀의 사생활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왔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자신을 회장님이라 부르는 김 실장을 바라보았다. 잊고 있었던, 아니 애써 잊으려 했던 자신의 진짜 이름이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나는 강서연이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시댁에서 쫓겨난 비참한 여자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 아우라 그룹을 이끄는 회장 강서연. 김 실장은 그녀가 입고 있는 얇은 옷을 보고는 즉시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어서 차에 타시죠. 이런 곳에 더 계시면 안 됩니다. 그의 안내에 따라 서연은 비틀거리며 롤스로이스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가 차가운 그녀의 몸을 감쌌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완벽하게 차단된 듯 고요하고 따뜻했다. 한편 최 씨 일가의 저택 2층에서는 박혜숙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쫓겨난 며느리가 비를 맞으며 처량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끼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고급 차량 행렬에 그녀는 눈을 의심했다. 저 차들은 뭐지? 영화에서나 보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자 그녀는 혼란스러워졌다. 여보, 민준아 빨리 와서 이것 좀 봐. 그녀의 고함에 최동건과 최민준이 달려왔다. 세 사람은 창문에 나란히 붙어 서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쓰레기처럼 내쫓은 강서연이 최고급 롤스로이스에 오르는 모습을, 그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그녀에게 깍듯하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저게 어떻게 된 일이야? 서연이 저런 차를 어떻게 알아? 최민준이 얼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어떤 인물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저 고아 출신의 평범하고 순종적인 여자라고만 생각했다. 박혜숙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키기 시작했다. 설마 우리가 무언가 단단히 잘못 짚은 건가? 채 올라탄 서연은 사이드 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저택을 바라보았다. 3년간의 지옥이 담겨 있는 곳. 이제는 그곳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깊은 분노, 그리고 강철 같은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김 실장.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김 실장이 운전석 칸막이 너머로 즉시 대답했다. 서연의 목소리는 이전의 떨림을 완전히 거두고 본래의 위엄과 카리스마를 되찾고 있었다. 지금부터 아우라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 태화건설, 그리고 최 씨 일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그녀의 명령에 김 실장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시행하겠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자신의 주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이제 복수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서연은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그녀의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자신을 짓밟고 모욕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이 자신에게 주었던 고통과 굴욕을 몇 배로 되돌려 줄 것이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이 스스로를 어떻게 파멸시키는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존엄을 되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될 것이다. 롤스로이스는 부드럽게 밤의 도시를 미끄러져 나갔다. 빗속에서 울고 있던 초라한 여자는 이제 없었다. 차가운 분노를 품고 화려하게 부활한 여왕이 자신의 왕좌로 귀환하고 있었다. 최 씨 일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들이 걷어찬 돌이 사실은 자신들의 왕국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핵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안락한 삶에 종말을 구하는 서곡이 이제 막 연주되기 시작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빗줄기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롤스로이스의 내부는 바깥 세상과 완벽히 단절된 고요한 선격이었다. 부드러운 엔진음과 와이퍼가 유리를 닦아내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강서연은 깊숙한 가죽 시트에 몸을 묻은 채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절망의 무게는 차가운 분노로 변해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타오르고 있었다. 김 실장은 말없이 운전석 칸막이를 내려 서연에게 따뜻한 담요를 건넸다. 그의 세심한 배려에 서연은 비로소 자신이 비에 흠뻑 젖어 추위에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담요를 받아 몸을 감싸자 온기가 서서히 퍼져나갔지만 마음속 한기는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값비싼 담요를 두르고 있었지만 젖은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은 여전히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조금 더 일찍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백미러를 통해 서연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는 회장님의 사생활을 존중하라는 명령 때문에 한 걸음 물러나 있었지만 그 결과가 이런 비참한 상황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김 실장 탓이 아니에요. 이건 온전히 내 선택이었고 내가 책임져야 할 결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3년간의 악몽은 끝났다. 아니, 그녀 스스로 끝을 낸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뿐이었다.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김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오늘 밤 저희의 등장은 그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주었을 겁니다. 아마 온갖 추측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회장님의 신분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회장님의 개인정보는 아우라 그룹의 최고 등급 보안으로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그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내일 아침 신문 한 면에 회장님의 정체를 대서특필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너무 쉬운 복수는 재미가 없다. 공포는 미지에서 비롯되고 절망은 서서히 조여올 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법이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그들이 스스로 절벽 끝으로 걸어가게 만들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 누구를 적으로 돌렸는지 처절하게 깨닫게 될 때까지 나는 안개 속에 있을 겁니다. 그녀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한편 서연이 떠나간 최 씨 일가의 저택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박혜숙은 거실을 이리저리 오가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치고 있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 천것이 어떻게 그런 차를 타고... 혹시 사채업자라도 끌어들인 거 아니야? 우리 집을 담보로 돈이라도 빌려 쓴 거냐고. 그녀는 자신의 상상 속에서 온갖 끔찍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최민주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회장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설마, 아닐 거야. 그는 아내였던 서연의 모습을 떠올렸다. 늘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던 여자. 명품 하나 사달라 조르지 않았고 시어머니의 구박에도 묵묵히 견뎌냈던 여자. 그런 그녀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를 타고 떠나다니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 음뿐이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그는 몇 번이고 다시 걸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내쫓았던 아내였다. 그런데 이제는 그녀에게 연락조차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침묵을 지키고 있던 최동건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만 소란 피워라. 그의 낮은 목소리에 박혜숙의 고함이 뚝 그쳤다. 최동건은 평소 집안일에 무관심했지만 수십 년간 사업을 이끌어온 노련한 경영자였다.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지금 상황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민준아, 내 아버지, 너 강서연이라는 아이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지? 가족은, 친구는, 과거 행적은 최동건의 날카로운 질문에 최민준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건 고아라고 했어요. 특별한 친구도 없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기어들어갔다. 최동건은 혀를 찼다. 평범. 방금 우리가 본 게 평범한 거냐? 롤스로이스 팬텀을 필두로 한 경호 차량 행렬이 평범해 보여.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게 평범한 거냐고. 그의 호통에 최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결혼 생활 3년 동안 아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박혜숙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그럼 뻔하죠. 술집 여자거나 아니면 어디 돈 많은 늙은이에 스폰이라도 받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 우리 민준이 같은 멀쩡한 남자를 잡아서 신분 세탁을 하려고 했던 거겠죠. 아이고, 더러워라.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가 3년이나 한 집에서 살았다니. 그녀는 자신의 추측에 확신을 더하며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최동건의 생각은 달랐다.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 남자들 그냥 건달이나 사채업자가 아니었어. 움직임 하나하나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다. 그리고 그 차들 단순한 부의 과시가 아니었어. 그건 권력의 상징이야. 그는 최근 회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떠올렸다. 몇 달 전부터 태화건설의 주력 사업들이 이상하리 많지 꼬이기 시작했다. 잘 진행되던 계약이 막판에 엎어지고 자금 줄이던 은행들은 갑자기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사건은 그 모든 일들 뒤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민준아, 당장 사람을 시켜서 강서연의 뒷조사를 해봐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 집 앞에 나타났던 차량 번호 전부 확인해. 누구 소유인지 알아내. 최동건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불안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만약 자신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사실이라면 최 씨 일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적을 만든 셈이었다.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서연이 탄 차는 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한복판에 우뚝 솟은 초고층 빌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아우라 타워. 서연이 이끄는 아우라 그룹의 본사이자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이 있는 곳이었다. 차는 일반 주차장이 아닌 VVIP만을 위한 비밀스러운 지하 통로로 진입했다. 차가 멈추자 김 실장이 먼저 내려 문을 열었다. 서연이 차에서 내리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최 씨 집안 사람들이 그녀를 대하던 태도와는 80도 달랐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천대받는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제국의 주인이자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서연은 곧장 개인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금속으로 마감된 세련된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최상층으로 올라갔다.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빌딩의 꼭대기 3개층을 모두 사용하는 그야말로 하늘 위의 궁전이었다. 띵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최 씨 일가의 저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과 전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최고급 가구와 현대 미술 작품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다. 3년 만에 돌아온 그녀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어떤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거대한 체스판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 실장이 그녀의 뒤를 따르며 보고했다. 회장님께서 부재 중이신 동안에도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필요하신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체스판으로 다가갔다. 흙과 백의 말들이 대치하고 있는 전장. 그녀는 백의 퀸 말을 집어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가락에 전해졌다. 그녀는 3년 전 이 퀸을 내려놓고 평범한 파운의 삶을 선택했었다. 사랑이라는 환상에 눈이 멀어 스스로를 게임판 밖으로 던져버렸다. 하지만 이제 다시 돌아왔다. 게임의 법칙을 바꾸고 판 자체를 뒤엎기 위해서. 그녀의 눈빛은 체스판 위에 흙의 킹 말을 향했다. 태화건설, 그리고 최씨 일가, 김 실장. 내일 아침 태화건설의 모든 협력업체, 리스트와 재무상태 보고서를 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숨겨진 비자금 흐름을 추적할 팀을 꾸리도록. 법무팀에게는 국제적인 조세 회피처까지 파고들 준비를 하라고 전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은 즉시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그녀의 명령을 입력했다. 거대한 조직 아우라 그룹이 3년의 침묵을 깨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의 명령 하나에 세계 각지의 전문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이다. 최씨 일가는 아직 자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상대를 건드렸는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손에 든 퀸말을 체스판 중앙에 내려놓았다. 체크.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이것은 경고이자 선전포고였다. 빗속에서 처절하게 울부짖던 여자는 이제 죽었다. 그녀의 자리에는 냉혹한 복수의 여신이 서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그녀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인 채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고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 최고급 이집트산 면으로 만들어진 시트는 깃털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몸을 감쌌지만 지난밤의 기억은 차가운 파편처럼 남아 마음을 핥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뒤척이지 않고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 슬픔과 자기 연민에 잠겨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침실에 딸린 거대한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한쪽 벽면에는 지난 3년간 그녀가 입었던 소박하고 낡은 옷들이 초라하게 걸려 있었다. 최민준의 아내로서, 박혜숙의 며느리로서 자신을 억누르고 감추기 위해 입었던 갑옷이자 족쇄였다. 서연은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옆에 있던 인터폰을 들어 집사에게 명령했다. 여기 있는 옷들 전부 소각 처리해 주세요. 단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그녀는 반대편으로 몸을 돌렸다. 그곳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수백 벌의 명품 의상과 구두 가방들이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모두 세계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그녀만을 위해 제작한 옷들이었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아우라 그룹의 회장 강서연을 위한 전투복들이었다. 그녀의 손길이 마침내 그 옷들 위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선택은 망설임이 없었다. 날카로운 어깨선이 돋보이는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수트였다.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은 그녀의 카리스마를 극대화했고 차가운 색감은 그녀의 굳은 결의를 대변하는 듯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어젯밤 빗속에서 울고 있던 비참한 여인이 아니었다. 냉철한 지성과 얼음 같은 결단력으로 무장한 거대 제국의 여왕이 서 있었다.
그녀가 펜트하우스 최상층에 위치한 개인 집무실로 들어서자 김 실장이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다. 집무실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었다. 방의 3면이 스마트 글라스로 이루어져 있어 평소에는 서울의 정형을 보여주다가도 순식간에 전 세계의 금융시장 현황과 뉴스 위성 정보 등을 띄우는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하는 최첨단 지휘 통제실이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회장님. 김 실장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두꺼운 보고서와 태블릿 PC를 그녀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흑단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 없이 깨끗했다. 그녀는 불필요한 것들을 싫어했다. 모든 보고는 디지털로 모든 결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태화건설에 대한 1차 브리핑입니다. 김 실장이 태블릿을 터치하자 허공에 3D 홀로그램 정보창이 떠올랐다. 태화건설의 조직도, 재무제표, 주요 프로젝트 현황 주주 구성 등 방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보시다시피 태화건설은 겉보기와 달리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과도한 차입 경영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홀로그램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며칠 밤을 새워도 다 이해하지 못할 복잡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시뮬레이션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다. 가장 약한 골이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숨겨진 자금은 그녀가 짧게 물었다. 김 실장은 즉시 다른 화면을 띄웠다. 역시 회장님 예상대로였습니다. 최동건 회장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한 결과 대부분이 조세 회피처인 케이맨 제도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저희 해외 법무팀이 해당 계좌를 동결시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서여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탐욕스러운 자들의 말로는 언제나 똑같다. 그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법을 움직이는 것이 결국 돈과 정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모두 지금 서연의 손안에 있었다. 협력업체는 그녀의 질문은 계속되었다. 태화건설은 약 200여 개의 협력업체를 두고 있지만 핵심적인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는 단 3곳에 불과합니다. 특히 대한제철과 성진화학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이 두 곳에서 공급을 중단하면 태화의 모든 건설 현장은 즉시 멈추게 됩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정확하고 간결했다. 그는 서연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단순히 태화건설을 무너뜨리는 것만을 원하지 않았다. 최 씨 일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 그들의 돈과 명예, 그리고 거짓된 자존심까지 남김없이 파괴하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연극처럼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무대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어야 했다. 좋아요. 일단 모든 준비는 그대로 진행하되 아직 움직이지는 마세요.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아마 지금쯤 내 뒷조사를 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겠죠. 그녀의 예측은 정확했다. 같은 시각 태화건설 회장실에서는 최동건이 길길이 날뛰고 있었다.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인데 과거가 없을 수가 있어. 최동건은 자신이 고용한 국내 최고의 정보원을 닥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정보원의 목소리는 당혹감과 약간의 공포마저 섞여 있었다. 회장님 정말입니다.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20대 후반 여성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 기록은 마치 누군가 전문적으로 삭제한 것처럼 깨끗합니다. 출생 기록, 학력 기록, 심지어 의료 기록까지 전부 말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신분 세탁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기관급의 정보 통제 능력이 동원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보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어젯밤 나타났던 차량들을 조회해봤지만 모두 대포차이거나 외교용 특수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어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대가 너무 거물입니다. 이 일에서 손을 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최동건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정체 모를 거대한 공포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박혜숙과 최민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박혜숙은 술집 여자나 스폰서, 운운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최민준은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강서연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지만 동명이인에 대한 정보만 넘쳐날 뿐 자신의 아내였던 그녀에 대한 단서는 어디에도 없었다. 3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유령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다시 아우라 타워의 펜트하우스. 서연은 김 실장에게 다음 지시를 내렸다. 태화건설이 최근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죠? 송도 신도시에 건설 중인 태화팰리스,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회사의 사활을 건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으니 분양이 성공해야만 겨우 숨통이 트일 테니까. 서여연은 홀로그램 화면에 떠있는 태화팰리스의 조감도를 바라보았다. 화려하고 웅장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사상 누각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언론을 이용하세요. 태화팰리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철근과 시멘트의 강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내세요. 증거는 필요 없어요. 합리적인 의심을 담은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공 과정에서 발생했던 작은 사고들을 다시 부각시키겠습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겁니다. 김 실장은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고 답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불안해할 것이고 분양 계약은 취소되기 시작하겠죠. 자금줄이 마르면 최동건은 결국 무릎을 꿇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서연은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계획을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 벽면으로 다가갔다. 그녀가 손을 대자 투명했던 유리가 불투명하게 변하며 그 위로 수많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김 실장이 서연 몰래 기록해 두었던 그녀의 결혼 생활 모습이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언제나 공허하고 슬퍼 보였다. 시어머니에게 구박받는 모습, 남편의 무관심에 홀로 서 있는 모습, 지친 얼굴로 장을 보는 모습. 서연은 아무 표정 없이 그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버텨냈던 인고의 세월에 대한 기록이자 그녀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증거였다. 마지막 사진은 최민준과 함께 찍은 웨딩 사진이었다. 턱시도를 입은 민준과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 사진 속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서연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저 미소는 진심이었다. 저 행복은 진짜라고 믿었다. 서연은 손을 뻗어 사진 위를 스윽 문질렀다. 그러자 모든 사진들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벽은 다시 차가운 유리로 돌아왔다. 과거에 대한 미련은 이제 없다. 최민준의 아내 강서연은 어젯밤 빗속에서 완전히 죽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서울의 정형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들이 그녀의 발 아래에 있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체스판 위의 말이 아니었다. 게임판을 움직이는 게임의 주인이었다. 그녀의 입술에서 얼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시작하죠. 강서연의 명령이 떨어진 지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태화건설을 향한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총성 없는 전쟁이었고 보이지 않는 칼날이었다. 시작은 익명의 제보를 가장한 한 경제 전문지의 온라인 기사였다. 태화 팰리스 안전신화는 이대로 괜찮은가? 부실 자재 사용 의혹 제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는 순식간에 인터넷 커뮤니티와 부동산 관련 카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했다.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대신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익명의 내부 고발에 의하면과 같은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과거 태화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사소한 안전사고 기록들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고 사용되는 철근과 시멘트의 강도가 기준치에 미달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아우라그룹의 미디어 전략팀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설계한 완벽한 작품이었다.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다. 특히 수억 원의 돈을 들여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의 동요는 극심했다. 분양자 온라인 카페는 순식간에 성토의 장으로 변했다. 내 돈 주고 산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떡하냐. 당장 계약을 취소해야겠다. 태화건설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다는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걷잡을 수 없는 괴물이 되어 태화건설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다. 최 씨 일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 소식을 접했다. 최동건 회장은 신문을 읽다 말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대체 뭐야? 그가 신문을 식탁 위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박혜숙과 최민준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누가 이런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박혜숙이 새된 목소리로 외쳤다. 최동건은 즉시 회사 홍보팀에 연락해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은 너무 거세게 타오르고 있었다. 홍보팀이 해명 자료를 내놓아도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니 저렇게 필사적으로 변명하는 것이라며 믿으려 하지 않았다. 상황이 악화되자 최동건은 결국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평생을 오만과 독선으로 살아온 그가 대중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굴욕적인 순간이었다. 기자회견장은 성난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최동건은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며 모든 의혹은 사실 무근이며 악의적인 흠집 내기에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의 격앙된 태도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구체적인 데이터로 반박해달라. 정밀 안전 진단을 즉시 시행할 의향은 없는가? 라는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이 모습은 그대로 전파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태화건설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추락했다. 집에서 TV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박혜숙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그녀는 갑자기 얼마 전 자신이 내쫓은 며느리 강서연을 떠올렸다. 혹시 그 애가 재수없는 불행 덩어리라서 우리가 내쫓자마자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 애가 우리 집안의 복을 다 가지고 나간 거야. 그녀의 비논리적인 원망은 아들 민준에게로 향했다. 다 너 때문이다. 애초에 그런 근본 없는 애를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최민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어머니의 원망과는 다른 종류의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불운이라고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서연이 떠나던 그 밤에 나타났던 의문의 차량 행렬,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시작된 회사를 향한 공격. 그는 두 사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다. 그저 끔찍한 상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애써 다독였다. 그들이 언론 대응에 정신이 팔려 허우적거리는 동안 강소연의 진짜 공격이 시작되었다.
아우라타워 펜트하우스 그녀의 지휘 통제실에서 서연은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태화건설의 주가 폭락과 실시간 여론 동향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김 실장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보고했다. 회장님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한제철 쪽은 어떻습니까?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저희 자회사인 블루오션 캐피탈을 통해 지난 일주일간 대한제철의 지분을 비밀리에 매입 현재 2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사회에 압력을 넣어 태화건설과의 계약을 파기하도록 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최동건이 가장 신뢰하는 파트너의 손으로 그의 목을 조르게 만들 생각이었다. 바로 그 시각 기자회견을 망치고 돌아와 분을 사귀지 못하던 최동건의 사무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대한제철의 박 사장이었다. 그는 최동건과 20년 지기 친구이자 가장 중요한 사업 파트너였다. 최동건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박 사장 이거 좀 보게. 말도 안 되는 음해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자네가 좀 도와줘야겠네. 우리 태화 자재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증명이라도.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박 사장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최 회장 미안하게 됐네. 뭐가 미안하다는 건가? 최동건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다. 방금 이사회 긴급회의가 있었네. 우리 쪽 주주들이 이번 태화건설 사태의 불확실성을 문제 삼아서 더 이상 자네 회사에 철근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어. 오늘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공식적으로 보내라고 하더군. 최동건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소리야. 박 사장 자네까지. 왜 이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은 어쩌고. 그는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다. 박 사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위약금은 우리가 전부 물겠네. 최 회장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새로 들어온 2대 주주놈들이 아주 악독한 놈들이야. 자네랑 엮였다가는 우리 회사까지 통째로 잡아먹힐 판이라고. 미안하네 친구. 이게 내 마지막 전화일 걸세.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최동건은 한동안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20년 지기 친구의 배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 대한제철의 이사회마저 좌지우지하는 정체 모를 2대 주주.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악재나 불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자본력으로 태화건설의 숨통을 끊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아들 최민준이 다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방금 성진화학에서도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한제철과 똑같은 이유래요.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주주들이 압력을 넣었다고. 최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동건의 책상 위에 있던 전화기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은행, 증권사, 다른 협력업체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태화건설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통보였다. 최동건은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태화건설이라는 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잠식했다. 적은 누구인가? 대체 왜 우리를 공격하는가?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뒤엉켰지만 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태화건설의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는 그래프를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김 실장이 옆에서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모든 건설 현장이 자재 공급 중단으로 인해 올스톱 상태입니다. 자금줄은 완전히 막혔고 신용등급은 최하 수준으로 강등되었습니다. 태화건설은 사실상 부도 직전입니다. 첫 번째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말없이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붉은 액체가 그녀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쳐 일렁겼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경제적인 붕괴는 그들에게 고통의 서막일 뿐이다. 그녀는 최 씨 일가가 돈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사회적 지위와 명예, 그리고 그들 자신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녀는 천천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피의 맛이 나는 것 같았다. 최 씨 일가의 저택은 이제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로 가득 찼다. 박혜숙은 더 이상 소리 지를 기력도 없는지 소파에 쓰러져 넋을 놓고 있었고, 최동건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최민준만이 텅 빈 거실을 서성이다가 문득 한 곳에 시선이 멈췄다. 얼마 전까지 서연의 소박한 살림살이가 놓여있던 자리였다. 이제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공간을 보며 그의 마음속에서 끔찍한 의심이 마침내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녀가 있다. 태화건설을 덮친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언론의 문매와 협력업체들의 연쇄적인 계약 파기로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서자 최동건 회장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금줄을 찾기 위해 발버둥 쳤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인맥과 로비를 통해 뿌려놓은 돈이 힘을 발휘할 때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가 마주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강철의 벽이었다. 그는 가장 먼저 주거래 은행인 한국상업은행의 이 행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행장은 최동건이 명절마다 최고급 한우와 와인을 상납하며 관리해 온 인물이었다. 이 행장, 나 최동건이야. 지금 우리 회사가 말도 안 되는 음해에 시달리고 있는 거 알지? 급한 불만 끌 수 있게 긴급 자금 500억만 융통해주게. 내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그는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 행장의 목소리는 냉랭하기 짝이 없었다. 최 회장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지만 본사 리스크 관리팀에서 태화건설을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지정해서요. 추가 대출은 단 1원도 불가능합니다. 뭐라고 이 사람아 자네까지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최동건이 버럭 소리쳤지만 이 행장은 사무적인 어조로 말을 이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최 회장님. 저도 월급쟁이인걸요. 그럼 이만. 전화는 무정하게 끊겼다. 최동건은 분노에 차 다른 금융권 인사들에게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렸다. 수십 년간 형님 동생 하던 저축은행 대표도, 그가 뒤를 봐주던 증권사 임원도, 심지어 그에게 뇌물을 받았던 정치인까지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태화건설을 돕는 자는 누구든 다음 타겟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라도 한 것 같았다. 최동건은 알지 못했다. 그가 전화를 돌리기 몇 시간 전 아우라그룹의 자산운용팀이 이미 대한민국의 모든 주요 금융기관에 접촉을 끝냈다는 사실을. 아우라의 방식은 협박이나 강요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제안을 했을 뿐이다. 귀행의 가장 큰 VIP 고객인 저희 아우라그룹은 리스크 관리가 불투명한 기업과 거래하는 금융 파트너와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태화건설에 대한 귀행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은 정중한 말로 포장된 섬뜩한 경고였다. 연간 수조 원의 자금을 움직이는 아우라그룹을 고객으로 둔 금융세계, 태화건설은 버려도 아깝지 않은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태화건설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잘라버렸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돈의 논리는 피보다 진했다. 강소연은 그 논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지금 그것을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사방이 막히자 최 씨 집안의 분위기는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박혜숙은 이성을 잃고 아들 민준을 닥달하기 시작했다. 민준아, 이 모든 게 그 계집애 때문이야. 그 애가 독을 품고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는 거라고. 당장 그 애를 찾아가서 빌어 네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싹싹 빌란 말이야. 그녀에게는 더 이상 며느리에 대한 증오심보다 당장의 파산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다. 최민주는 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강서연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의 번호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에는 서연아 어디야? 얘기 좀 해라는 짧은 메시지였다. 답장이 없자 그의 메시지는 점점 더 길고 절박해졌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당신한테 심하게 대한 거 내가 막지 못해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그의 메시지는 서연이 아닌 김 실장의 단말기로 전송되고 있었다. 김 실장은 회의 중인 서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단말기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최민준이 보낸 수십 통의 애원하는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서연은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고 화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감각한 눈빛이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김 실장의 질문에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차단해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이나 연민도 없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절규는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소음일 뿐이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 즉시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최민준에게 서연은 이제 영원히가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연락이 두절되자 최민준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서연이 결혼 전에 살았다던 낡은 빌라를 찾아가 보았다. 혹시나 그녀가 그곳에 돌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굳게 잠긴 문과 먼지 쌓인 우편함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친구나 가족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3년 동안 그는 아내의 세계에 단 한 번도 발을 들여놓은 적이 없었던 것이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심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은 최민주는 절망감에 주저앉았다. 그는 서연이 겪었을 외로움과 고통을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가 버린 것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존재, 그리고 그를 구원해줄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화건설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건설 현장은 멈춰섰고 분양계약자들의 소송이 빗발쳤다. 직원들의 월급은 밀리기 시작했고 회사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다. 최동건은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회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오만했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일격이 날아들었다. 주거래 은행이었던 한국상업은행에서 내용증명 한 통이 날아왔다. 대출금 전액 일시 상환 요구 통지서였다.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과 담보 가치 부족을 이유로 은행은 태화건설에 빌려준 수천억 원의 대출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형 선고였다. 최동건은 통지서를 손에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행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 행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네가 나한테 이럴 순 없어.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이 행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 회장님, 이건 제 결정이 아닙니다. 저희 은행의 최대 주주이신 아우라그룹에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군요. 아우라그룹. 최동건의 머릿속에서 그 이름이 뇌리처럼 스쳤다.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이름이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금융계를 좌지우지할 정도의 힘을 가진 그룹.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대체 왜 태화건설 같은 중견기업이 그런 거대 그룹과 척을 질 일이 전혀 없었다. 그가 혼란에 빠져 있는 사이 박혜숙이 그의 서재로 뛰어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석함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서연에게 도둑 누명을 씌울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보석함이었다. 여보, 생각났어요. 그 반지요. 내가 며느리 방에 숨겨뒀던 그 다이아몬드 반지요. 그거 사실은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실토하려 했다. 서연을 내쫓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다는 사실을. 하지만 최동건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패닉 상태였다. 닥쳐, 다 필요 없어. 모든 게 끝났다고. 회사는 내일 부도 처리될 거야. 우린 알거지가 됐어. 그의 고함 소리에 저택 전체가 울렸다. 박혜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탐욕과 오만이 불러온 파멸의 종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려오는 듯 했다. 강철의 벽은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던진 돌멩이에 맞아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절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그 성벽의 이름은 태화건설이었고 그 돌멩이의 이름은 강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들 앞을 가로막은 강철의 벽 아우라의 그림자는 이제 그들의 남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태화건설의 최종 부도 소식은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때 중견 건설업계의 신화로 불렸던 기업의 허무한 몰락은 경제계에 큰 충격을 던졌다. 하지만 최 씨 일가에게 닥친 현실은 충격 그 이상의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살아있는 지옥의 시작이었다. 저택의 아침은 싸늘한 정적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매일 아침 분주하게 움직이던 하인들은 이제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죽였고 집안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성난 채권자들과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직원들의 항의 전화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들의 발 아래에 있던 세상이 이제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그들을 물어뜯으려 하고 있었다. 아침 식사가 차려진 식탁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최동건은 밤새 서재에서 나오지 않았고 박혜숙은 퀭한 눈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최민준만이 유령처럼 거실을 배회하고 있었다. 마침내 서재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최동건이 나타났을 때 억눌려 있던 화약고가 터져버렸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박혜숙이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남편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원망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당신이 잘났다고 큰 소리 칠 때부터 알아봤어. 주제도 모르고 무리하게 사업 벌이고 사채까지 끌어다 쓰더니 꼴 좋다. 당신의 무능함과 오만함이 우리 모두를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었다고. 최동건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뭐라고? 이 상황에 감히 누구 탓을 해? 그가 박혜숙의 팔을 거칠게 뿌리치며 맞받아쳤다. 회사가 어려울 때 밖으로 놔두는 돈 맡기는커녕 다이아몬드 반지 타령이나 하면서 복덩어리 며느리나 내쫓은 게 누군데. 내년에 그 끝없는 사치와 천박한 질투심이 이 집안에 재앙을 불러온 거야. 모든 게 너 때문이라고. 두 사람의 고성이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온갖 비난과 저주를 퍼부었다. 서로의 약점과 치부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부부의 싸움은 처절했다. 최민준이 겁에 질려 그들 사이를 막아서며 외쳤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의 만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최동건과 박혜숙의 공격 방향이 동시에 아들에게로 향했다. 시끄러워. 이 쓸모없는 놈. 최동건이 소리쳤다. 내 놈이 조금이라도 똑 부러졌어 봐. 제 마누라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든 주제에 어디서 끼어들어. 박혜숙도 악을 썼다. 그래, 네가 그 애 정체를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아니 그냥 꽉 잡고만 있었어도 우리가 이 꼴은 안 났을 거 아니야. 부모의 양쪽에서 날아오는 비수에 최민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언제나 무기력한 아들이었고 무능한 남편이었다. 그는 이 파국의 가장 큰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의 침묵과 방관이 서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결국 괴물을 깨어나게 만들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들이 집안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자멸해가는 동안 강서연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태화건설이라는 건물의 외부 기둥을 모두 무너뜨린 후 이제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김 실장을 통해 익명의 이메일 하나를 태화건설의 핵심 임원 몇몇에게 발송시켰다. 이메일의 내용은 간단하지만 치명적이었다. 최동건 회장의 비자금 장부와 해외 페이퍼 컴퍼니 리스트. 검찰에 넘기기 전에 살 길을 찾고 싶은 분들께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첨부 파일에는 최 회장이 수년간 조성한 비자금의 일부 내역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아우라의 해커팀이 태화의 보안 서버를 뚫고 빼낸 정보의 극히 일부였지만 그들을 흔들기에는 충분했다. 이메일을 받은 임원들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들 중 대부분은 최동건의 비자금 조성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들이었다. 회사는 망했고 회장은 곧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최동건과 함께 감옥에 갈 것이 뻔했다. 이메일은 그들에게 악마의 속삭임처럼 다가왔다. 회장을 배신하고 자료를 검찰에 넘겨 너만이라도 살아남아라. 최동건의 30년 충신으로 불리던 박 전무가 가장 먼저 움직였다. 그는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회장실에 몰래 들어갔다. 그는 최동건의 개인 금고를 열어 비밀 장부와 USB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평생을 바쳐 충성했지만 돌아온 것은 빈털터리 신세뿐이었습니다. 배신은 달콤한 독처럼 조직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태화건설 본사 앞에서 벌어지는 직원들의 시위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 밀린 월급 지급하라. 비리 경영 최동건은 물러나라. 는 구호가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무 표정 없이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김 실장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내부 정보 유출 작전은 성공적입니다. 임원들 서너 명이 이미 검찰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로 자기가 먼저 정보를 넘겨 형량을 줄이려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의 본성을 잘 알았다. 위기 상황에서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의리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그녀는 그저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을 뿐이다. 그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이 그들 스스로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파도가 된 것이다. 그녀는 복수를 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인간 본성에 대한 냉혹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도 같았다. 저택에서의 싸움은 해가 저물도록 끝나지 않았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던 싸움은 결국 몸싸움으로 번졌다. 최동건이 박혜숙에게 손찌검이라도 할 듯 위협하자 박혜숙은 옆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 화병을 집어 던졌다. 화병은 최동건의 머리를 스치고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다. 날카로운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쨍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집안에는 섬뜩한 침묵이 흘렀다. 세 사람은 모두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노려보았다. 사랑과 존경으로 맺어졌던 가족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증오와 경멸로 가득 찬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세 명의 타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 도자기 파편이 널린 모습은 마치 회복 불가능하게 부서져 버린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모두가 놀라 현관 쪽을 쳐다보았다. 이 상황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하인이 조심스럽게 인터폰을 받더니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회장님,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그 말은 사형 집행인의 선고처럼 들렸다. 내부의 균열은 마침내 외부의 심판을 불러들였다. 최 씨 일가의 완전한 몰락을 알리는 마지막 막이 오르고 있었다. 초인종 소리는 최 씨 일가에게 내려진 조종 디아오 중 과도 같았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한때는 권위와 부의 상징이었던 저택은 순식간에 범죄의 현장으로 전락했다.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헤집고 다니며 서류와 컴퓨터 고가의 귀중품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했다. 박혜숙은 자신의 보석들이 압수물품 딱지가 붙은 상자에 담기는 것을 보며 히스테릭한 비명을 질렀지만 차가운 법 집행 앞에서 그녀의 아우성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최동건 회장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사관들이 자신의 서재를 뒤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비밀과 탐욕의 증거들이 속절없이 파헤쳐졌다. 이미 집 앞에는 어디선가 냄새를 맡고 달려온 기자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최 씨 일가의 몰락을 전 국민에게 생중계하는 잔인한 스포트라이트였다. 굴욕감에 몸을 떨던 최동건은 결국 그 자리에서 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다. 며칠 후 태화건설의 최종 파산을 처리하기 위한 채권단 회의가 열렸다. 살벌한 분위기가 감도는 대형 회의실에는 태화건설에 돈을 떼인 은행 관계자들과 협력업체 대표들,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을 투자했다가 날린 개인 투자자들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서려 있었다. 회의장 앞쪽에는 법원에서 파견된 법정관리인과 함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최민준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기에 그가 회사를 대표해 이 모든 비난을 감당해야 했다. 내 돈 내놔, 사기꾼들아 평생 모은 내 아파트 돌려줘. 여기저기서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왔다. 회의는 시작부터 통제 불가능한 아수라장이었다. 최민준은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나약함과 무능함이 이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가 고통과 수치심에 몸부림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칠흑 같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티끌 하나 없이 새하얀 정장을 입은 여자. 얼음처럼 차가운 카리스마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그녀의 등장에 아수라장 같던 회의실은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만이 정적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최민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서연, 그가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아내 강서연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다. 순종적이고 그늘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을 발 아래에 둔 여왕처럼 당당했고 그 눈빛은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깊고 서늘했다. 서연은 김 실장과 여러 명의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회의장 가장 앞자리로 걸어왔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법정관리인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회의를 속개하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새로운 최대 채권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태화건설의 부도채권 대부분을 인수한 블루오션 캐피탈의 대표 자격으로 오신 강서연 대표님이십니다. 블루오션 캐피탈. 그 이름이 나오자 회의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대한제철과 성진화학을 움직여 태화건설의 숨통을 끊었던 정체불명의 투자사. 그리고 그 대표가 강서연이라는 사실에 최민준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끔찍한 그림으로 완성되었다. 이 모든 복수극의 지휘자가 바로 그의 아내 아니 전 아내였던 것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채권단들을 차가운 눈빛으로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 눈빛만으로도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돈과 시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감상에 젖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법무팀이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최동건 회장이 지난 10년간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총액은 1,500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바로 여러분의 피 같은 투자금과 협력업체들의 대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채권단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검찰조차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완벽하게 정리된 비자금의 증거였다. 서연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태화 팰리스의 내부 설계도와 자재 납품 내역서가 떴다. 태화건설은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기준치에 미달하는 중국산 저가 철근을 사용했으며 안전검사 보고서를 조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살게 될 아파트는 잠재적인 살인 무기였던 셈입니다.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회의장을 뒤덮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그것은 최동건 회장이 국토부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이었다. 이 모든 비리는 권력과의 유착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태화건설의 성공 신화는 철웅. 끝까지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모든 증거 공개가 끝나자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최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나 분노 같은 감정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과 일말의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태화건설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시장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반이 탐욕과 부패, 그리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의 부재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의 가족이 나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존중의 부재 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최민준의 심장의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서연이 말하는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와 그의 가족이 저지른 죄악이 한 여인의 인생을 짓밟은 대가가 이렇게 끔찍한 파멸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회의장은 아비규환이 되었다. 성난 채권자들이 연단으로 몰려들어 최민준의 멱살을 잡으려 했고 보안 요원들이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섰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최 씨 일가의 가면이 만천에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부와 명예가 얼마나 추악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 그 진실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서연은 그 모든 혼란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복수의 완성을 목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통쾌함이나 기쁨은 없었다. 그저 지독했던 과거와의 고리를 끊어내는 차갑고도 고독한 의식을 치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연단에서 내려와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다. 남은 것은 법의 심판과 파멸한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뿐이었다. 채권단 회의에서 강서연이 던진 폭탄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쫓겨난 며느리의 화려한 복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연일 대서특필했고 강서연과 아우라 그룹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반면 최 씨 일가는 하루아침에 국민 밉상으로 전락했다. 그들의 추악한 비리는 부패한 재벌의 상징이 되었고
사회적 지위와 명예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찢겨나갔다. 강서연이 공개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넘겨받은 검찰의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채권단 회의 바로 다음 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최동건 회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환자복 차림에 수갑을 찬 채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으로 압송되는 그의 모습은 오만했던 한 남자의 처참한 말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텅 빈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했다. 남편이 체포되고 집안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자 박혜숙은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모든 것, 돈, 명예, 사회적 지위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자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이 모든 재앙의 원흉인 강서연에 대한 증오와 원망만이 남았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집을 뛰쳐나와 택시를 잡아탔다. 행선지는 단 한 곳 강남의 아우라 타워였다. 초라한 행색과 헝클어진 머리 광기, 어린 눈빛을 한 그녀는 한때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근본 없는 것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아우라 타워의 거대하고 화려한 로비에 들어선 그녀는 낯선 풍경에 잠시 주눅이 드는 듯했지만 이내 악을 쓰며 외치기 시작했다. 강서연,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당장 나와, 이 배은망덕한. 연하 그녀의 고함 소리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직원들은 당황했고 방문객들은 수군거렸다. 저 여자 뉴스에 나온 그 사람 아니야. 태화건설 사모님. 박혜숙은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더욱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너를 3년이나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감히 우리 뒤통수를 쳐 당장 나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해. 즉시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부인,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약속이 없으시면 돌아가 주십시오. 보안 요원들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제지에 박혜숙은 더욱 이성을 잃고 발악했다.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강서연의 시어머니였다고. 저 애를 만나야겠으니 당장 길을 비키란 말이야. 그녀는 보안 요원들을 밀치고 핥히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김 실장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조금 전까지 펜트하우스에서 이 모든 소란을 CCTV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혜숙 앞에 멈춰 서서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혜숙 여사님 회장님께서는 지금 바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여사님과 관련된 과거의 일에는 관심이 없으시다고 전하셨습니다. 김 실장의 말은 박혜숙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아 버렸다. 시어머니였던 자신을 박혜숙 여사라고 부르는 낯선 남자, 그리고 자신을 과거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며느리. 그녀는 더 이상 강서연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저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뭐라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김 실장은 대답 대신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을 했다. 정중하게 밖으로 모셔다 드려라. 그의 명령에 보안 요원들은 박혜숙의 양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이거 놔 놓으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지만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요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는 결국 짐짝처럼 질질 끌려 아우라타워 밖으로 내쫓겼다. 한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했던 여자는 이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방해꾼이 되어버렸다. 한편 최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TV 뉴스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구속 어머니의 추태, 그리고 세상의 손가락질. 그는 죄책감과 무력감의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이 모든 비극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강서연을 만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설령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를 만날 수 있을까? 아우라타워는 철옹성이었고
그녀는 이제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고민 끝에 한 장소를 떠올렸다. 4년 전 그가 서연에게 처음으로 프로포즈를 했던 남산의 작은 공원. 그들만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장소였다. 그는 그녀의 정보망이라면 자신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몇 시간이고 공원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다. 해가 저물고 차가운 밤 공기가 내려앉을 무렵 그의 등 뒤에서 익숙한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곳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듯한 서연이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무감정한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최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다. 그는 결국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이 우리 집에서 고통받을 때 나는 비겁하게 외면했어.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는 이마가 땅에 닿을 듯 깊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제발 우리 가족을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할게. 그럴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당신한테만이라도 용서받고 싶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제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그의 애원은 처절했다. 서연은 무릎 꿇고 우는 그를 오랫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의 변화도 없었다.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는 겨울밤의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일어나세요, 최민준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여보나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완벽한 타인을 대하는 호칭이었다. 당신의 사과는 너무 늦었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진실하지도 않군요. 당신이 후회하는 건 내게 상처를 준 과거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당신의 현재일 뿐이야. 만약 내가 여전히 힘없는 강서연이었다면 당신은 지금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었을까? 그녀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민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내가 사랑했던 최민준이라는 남자는 당신의 침묵과 비겁함 속에서 이미 오래전에 죽었어요. 당신은 이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가요. 다시는 보지 맙시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저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검은 세단이 그녀를 태우고 소리 없이 사라졌다. 최민주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사랑도 가족도 미래도 그 무엇도 남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후회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책감만이 그의 남은 생을 따라다닐 것이다. 오만했던 자들의 몰락은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완성되고 있었다. 최 씨 일가에 대한 법의 심판은 가혹하고도 신속했다. 최동건 회장은 수천억 원대의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충신이었던 임원들 역시 배신에 대한 대가로 줄줄이 법의 심판을 받았고 태화건설이라는 이름은 부패한 재벌의 대명사로 역사 속에 기록되었다. 박혜숙은 남편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자신의 위증 혐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다. 강서연은 그들의 몰락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파괴의 잔해 위에서 새로운 것을 건설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 태화건설의 파산 절차를 직접 지휘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자산 청산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패한 기업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정의와 희망을 세우고자 했다.
첫 번째 조치는 태화건설의 무고한 직원들과 피해를 입은 분양 계약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서연은 아우라타워의 대외의실로 그들을 모두 초청했다. 불안과 불신에 가득 찬 눈으로 모여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그녀는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전 경영진의 무책임한 경영으로 인해 고통받으신 직원 여러분과 평생의 꿈을 잃어버릴 뻔했던 분양계약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아우라그룹은 오늘부로 태화건설의 모든 자산을 인수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전액 아우라그룹의 자본으로 즉시 지급될 것입니다. 회의실 여기저기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파산한 회사의 직원들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상식을 뒤엎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또한 태화 팰리스 프로젝트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안전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부실 공사 부분을 전면 재시공하고 원래 약속드렸던 것보다 더 안전하고 훌륭한 아파트를 지어 분양계약자 여러분께 돌려드릴 것입니다. 추가 비용은 일절 없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발표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한 분양계약자가 손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아무런 빚도 지지 않았잖소.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기업의 이유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은 돈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와 아우라그룹의 경영 철학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불신과 분노의 공기는 서서히 희망과 감동으로 바뀌어갔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새로운 회사의 이름을 발표했다. 과거의 오명을 벗고 새로운 신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회사의 이름은 반석건설, 판시젠시로 변경됩니다. 반석건설은 투명한 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것을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그녀는 파괴자로서 복수를 완성했지만 이제는 창조자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마친 며칠 후 서연은 김 실장을 불렀다. 그녀는 그의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작은 편지, 그리고 은행 발행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이걸 최민준 씨에게 전해주세요. 직접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전달만 하고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김 실장은 수소문 끝에 최민준이 머물고 있는 허름한 월세방을 찾아냈다. 한때는 강남의 고급 빌라에 살던 그가 이제는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좁은 방에서 폐인처럼 살고 있었다. 김 실장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이 건넨 봉투를 내밀었다. 최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어보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이혼 서류였다. 그는 올 것이 왔다는데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순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리고 그는 작은 편지를 읽었다.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마지막 단절입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든 과거에 얽매여 살든 이제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편지 밑에는 그리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액수의 수표가 들어있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 될 정도의 돈이었다. 최민주는 그 수표와 편지를 들고 한참 동안 오열했다. 서연의 마지막 배려는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그에게 복수할 수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선택이라는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그것은 사랑이나 연민이 아니었다. 그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내고 더 이상 어떤 영향도 받지 않겠다는 차가운 선언이었다.
그는 이제 정말로 혼자였다. 김 실장이 돌아와 모든 절차가 끝났음을 보고했을 때 서연은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태블릿에는 3년 전 찍었던 웨딩 사진이 떠 있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영구 삭제 버튼을 눌렀다. 이 항목을 영구적으로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예를 선택했다. 사진이 사라진 텅 빈 화면을 보며 그녀는 지난 시간들을 반추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시리고 아팠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었다. 사랑에 대한 믿음, 인간에 대한 순수한 신뢰, 그리고 평범한 행복을 꿈꾸던 자기 자신이었다. 복수를 위해 그녀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해져야만 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후회는 없으십니까? 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한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후회는 없어. 다만 내가 지나온 길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을 이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폐허 속에서 무엇을 지키고 세우느냐에 달린 거겠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반석건설의 미래를, 아우라그룹이 나아갈 길을, 그리고 강서연이라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앞으로의 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후 저녁 뉴스 시간에는 반석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보도가 흘러나왔다. 직원들의 임금을 해결하고 분양계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한 윤리적인 기업 회생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다. 또한 태화건설과 유착했던 비리 공무원들이 모두 구속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다. 정의는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TV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독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스한 봄이 서울을 감싸고 있었다. 강서연의 시간도, 그리고 그녀가 바꾼 세상의 시간도 그만큼 흘러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리고 강서연이라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녀는 자신만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세계경제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단상에 섰다. 수천 명의 세계적인 리더들과 석학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힘의 책임과 윤리적 자본주의라는 주제로 연설하는 그녀의 모습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과 깊은 통찰력이 엿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존경받는 리더였다. 힘은 착취하기 위한 특권이 아니라 더 큰 선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책임입니다. 영혼 없는 기업은 녹슬고 썩어 없어질 운명인 기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가능하며 그 신뢰는 투명성과 책임감이라는 햇빛을 받을 때 비로소 열매를 맺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승화시키고 있었다. 포럼을 성공적으로 마친 그녀가 펜트하우스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김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정기보고서를 내밀었다. 그것은 최 씨 일가의 근황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였다. 서연은 그들의 삶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과거가 완전히 정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마침표와도 같은 절차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결했다. 최동건은 교도소에서 무기력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그의 오만함은 삭발한 머리와 죄수복 속에 초라하게 감추어져 있었다. 박혜숙은 작은 임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다. 화려했던 과거를 모두 잃은 그녀는 동네 마트의 계산원으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민준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는 서연이 건넨 돈을 기반으로 서울을 떠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정착했다. 그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며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극적인 불행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신 영원한 익명성이라는 형벌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이 놓쳐버린 것의 무게를 느끼며 속죄하듯 살아갈 터였다. 서연은 보고서를 덮고 김 실장에게 말했다. 이제 됐어요. 앞으로 이들에 대한 보고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완벽한 과거의 인물들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며칠 후 서연은 과거 태화 팰리스였던 반석 팰리스의 준공식에 참석했다. 아우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아파트는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성과 품질을 자랑하는 명품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그녀는 화려한 준공식 대신 입주민들을 위한 작은 축제를 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새 집으로 이사하는 한 젊은 부부와 마주쳤다. 부부는 과거 태화건설의 사기 분양으로 전 재산을 잃을 뻔했던 피해자였다. 남편은 서연을 알아보고는 눈시울을 붉히며 다가왔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희는 집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아내 역시 아이를 안은 채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앞에서 서연은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따뜻한 충만감을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다. 적의 파멸에서 오는 공허한 통쾌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지켜냄으로써 얻는 고귀한 만족감. 그녀는 부부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희망이 이 집을 완성한 겁니다. 부디 이곳에서 행복한 추억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다시 아우라 타워의 최상층 전망대에 섰다. 서울의 하늘이 아름다운 저녁 노을로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녀는 이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을 떠올렸다. 그들은 그녀를 어둠 속에 묻으려 했지만 그녀가 씨앗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를 질식시키려 했던 그 차가운 비는 오히려 그녀가 싹을 틔우고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어주었다. 과거는 그림자처럼 그녀의 일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태양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림자는 언제나 등 뒤에 생기는 법이니까. 복수가 달콤해서가 아니었다.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독했던 밤을 끝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녀는 싸워야만 했다. 저녁 노을이 마지막 빛을 다하고 도시의 불빛들이 보석처럼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자신의 집무실을 향해, 자신의 일을 향해, 그리고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녀의 길은 선명했다. 새로운 새벽은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 밝아오고 있었다.